어머니, 혼자 하시면서 큰 돈 쓸 일도 없잖아요. 저희가 부탁드리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너희는 엄마를 ATM 기계로 생각하는 거니? 도와주는 것과 이용당하는 건 다른 거야? 어머니로서의 모든 희생이 정말 당연한 것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할 것 같았던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이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어머니는 절망과 분노 속에서도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은밀한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치며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눈물로 얼룩진 날들 속에서 그녀는 단순히 희생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넘어 스스로의 목소리를 되찾고자 결심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헌신과 사랑이 배신당했음을 깨닫게 되고 평생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관계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잔혹한 현실과 맞닥뜨립니다. 과연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그녀는 진실을 마주하며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고 용기와 분노를 무기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무한한 희생이 과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당연시되었는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폭풍을 몰고 오며 각자 숨겨왔던 비밀과 욕망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여정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가족이라는 관계의 근본적인 의미를 뒤흔들며 그녀와 그녀의 가족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깁니다. 과연 이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는 대신 스스로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진실과 대면한 순간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의 가족을 정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미숙, 58세입니다. 광주의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여기서 제 인생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마을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조용해서 제가 좋아하지만 때론 이 평화로움이 외로움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모든 게 달랐어요. 집에 들어서면 그의 웃음소리가 반겨주고 간단한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죠. 하지만 그가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은 잊을 수가 없어요.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에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 곁에 남은 건 어린 아들 스모 하나뿐이었죠. 저는 울고 있을 시간도 없었어요. 슬픔을 삼키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스모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어요. 남편이 없으니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아이에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해야 했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럴 때마다 스모는 제 유일한 위로였어요. 학비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모는 성실히 공부하며 장학금을 받을 만큼 똑똑했어요. 제가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스모는 엄마, 내가 나중에 꼭 성공해서 엄마를 편히 쉬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라요. 시간이 흘러 스모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그때 저는 참 뿌듯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서울은 여기서 꽤 멀어서 자주 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스모가 제 곁을 떠나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세상에 남긴 가장 큰 선물이 그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관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스모는 결혼했고 며느리 지은이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지은이가 밝고 활달해서 참 좋았어요. 서울에 갈 때면 저를 반갑게 맞아주고 이것저것 물어보며 친근하게 다가왔거든요. 하지만 점점 그녀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제가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이나 행동에 그녀가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은근히 거리를 두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스모와 지은은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광주로 내려왔어요. 그들이 오는 날이면 저는 전날부터 잠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서울에서 바쁘게 사는 아이들이 고향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과의 만남이 점점 피곤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은이가 밥을 먹고 나서 제게 조용히 다가와 어머니, 이번에 저희가 대출금을 갚느라 좀 빠듯해서요.
오늘 식사비는 어머니가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묻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딱한 마음에 그래, 내가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작은 텃밭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죠. 스모를 키우느라 한 푼도 아끼지 않았던 그 시절 생각을 하면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게 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위로했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많이 주고 너무 많이 기대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승호와 지우는 여전히 서울에서 잘 살고 있겠죠. 하지만 이 관계가 예전처럼 따뜻하고 편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들 스모와 며느리 지은이가 주말마다 저를 찾아오는 것은 처음에는 참으로 큰 기쁨이었어요.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아이들이지만 그들이 저를 잊지 않고 찾아온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죠. 그래서 그들이 올 때마다 저는 그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아침부터 장터에 나가 가장 신선하고 질 좋은 재료를 고르곤 했어요. 직접 키운 채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조금 비싸더라도 더 좋은 고기를 샀거나 서울에서는 잘 먹지 못할 한식 반찬을 준비하려고 애썼죠. 제가 만든 음식이 스모와 지은이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서서 요리하다 보면 허리가 뻐근해지고 손목이 저려왔지만 제가 힘들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모든 피로가 사라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리고 실제로도 스모가 엄마, 음식 너무 맛있어요 라고 말해주면 그동안의 수고가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도 잠시뿐, 식사가 끝난 뒤의 대화는 저를 점점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지은이는 밥을 다 먹고 나면 항상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이번에는 어머니께서 내주세요. 저희가 이번 달 아파트 대출금을 갚느라 조금 빠듯하거든요. 처음엔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흔쾌히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힘들다니 내가 내줄게. 하지만 이런 부탁이 한두 번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비슷한 말을 들으니 저도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한 번은 저도 모르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 제 자신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은이의 태도가 저를 더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항상 밝고 친절하게 말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 말 속에 당연하다는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제가 당연히 그 돈을 내줘야 한다는 듯이요.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잘못된 건가 싶어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지만 점점 더 강하게 드는 이 기분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사실 저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 혼자 텃밭을 가꾸고 약간의 보험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동안의 저축은 스모의 학비와 생활비로 거의 다 썼죠. 그걸 후회하지는 않아요.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것을 보면 제가 한 모든 노력이 가치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는 저도 제 삶을 조금은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한 번은 스모와 지은이에게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어요. 너희가 서울에서 열심히 사느라 고생하는 거 알아? 하지만 엄마도 이젠 조금 힘들어. 다음번엔 너희가 부담하면 어떨까? 그때 지은이는 어머니, 저희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럴게요 라고 말하며 웃었지만 그 말을 믿어도 될지 의문이었어요.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애써서 준비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 아니면 그저 내가 스스로를 희생하면서도 아이들의 사랑을 얻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지은이의 부탁이 계속될수록 그리고 그 부탁에 흔쾌히 응하기가 점점 어려워질수록 제 마음속에는 묘한 갈등이 자라났어요.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저를 당연히 여기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이들이 오는 날을 기다리면서도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또 어떤 부탁을 하게 될까? 내가 다시 한번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만 할까? 이런 생각들로 인해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예전처럼 순수한 기쁨만으로 가득하지는 않게 되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문득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제 잦은 텃밭에는 여전히 푸른 채소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 스며드는 외로움을 느꼈어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이 제 삶의 큰 의미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점점 저를 짓누르는 짐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런 마음을 아이들에게 솔직히 털어놓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참고 지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가 이대로 계속 지내다가는 언젠가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 깊은 상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요. 어느 날 평소와 다르게 스모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에 저희가 엄마를 시내에 있는 유명한 식당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설렜어요. 그동안 늘 제가 음식을 준비하고 비용을 부담했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저를 위해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한 것 같아서요. 승호와 지은이가 드디어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했구나라고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오랜만에 외출을 위해 차려입었어요. 평소에는 간단한 옷차림으로 마을 근처를 다니는 게 전부였지만 오늘은 달랐죠. 아이들과 특별한 식사를 한다는 생각에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는 길, 주변 풍경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지만 제 기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들떠 있었어요. 식당은 정말 멋졌어요.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고 직원들은 친절하게 안내하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죠. 승호와 지우는 이미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라는 승호의 말에 저는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졌어요. 식사는 시작부터 근사했어요. 고급스러운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요리까지 제가 평소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음식들이 나왔어요. 지은이는 밝은 얼굴로 메뉴를 추천하며 대화를 주도했고 승호도 옆에서 적극적으로 맞장구를 쳤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정말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계산서를 받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웨이터가 가져온 청구서를 슬쩍 보니 금액이 무려 6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그 당황스러움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지은이가 계산서를 제 앞으로 밀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어머니가 좀 도와주세요. 저희가 요즘 큰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해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저를 초대했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그들이 오늘의 식사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은이의 태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마치 제가 돈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계산서를 받아들고 카드를 건넸어요. 직원이 결제를 마치는 동안 제 안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이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이 돈을 내야 하지? 이건 분명히 아이들이 나를 초대한 자리인데 내가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의 초대에 진심으로 고마워했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제가 모든 부담을 짊어지게 된 것 같았거든요. 특히 지은이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녀는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제가 돈을 내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사랑하는 가족에게조차 이용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모든 피로가 몰려왔어요. 저를 위한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 또다시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자리로 변한 현실이 씁쓸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게 잘못된 걸까? 어쩌면 아이들이 진짜로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잖아. 그래도 내가 어머니니까 도와주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계속 이용당하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이렇게 참아야만 아이들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걸까? 그날 밤 식사에서 돌아온 저는 지친 몸으로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들떠있다가 실망으로 가득 찬 날이었지만 머릿속을 비우고 싶어서 인터넷을 대충 둘러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지은이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보게 되었어요. 지은이는 평소에도 사진을 자주 올리는 편이었어요. 승우와 찍은 데이트 사진, 회사에서 찍은 단체 사진, 그리고 여행 중 찍은 풍경 사진까지 다양했죠. 하지만 그날 밤 한 게시물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게시물 속에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명품 가방 사진이 있었어요. 지은이는 그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어 놓았더군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나 자신에게 주는 보상 선물.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고급스러운 가방은 평소에 제가 감히 살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비싸 보였어요. 그런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은이는 저에게 아파트 대출금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갚아야 했던 식사 비용, 그리고 이전에 계속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모습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다더니 명품 가방은 어떻게 산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물론 며느리가 자기 돈으로 무엇을 사든 그건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은이가 저를 현이했던 말들과 행동을 생각하면 이번 일은 단순한 소비 문제가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배신감과 함께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지은이는 정말로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순간적인 사치를 부린 것뿐일까요? 제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질문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녀의 행동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자꾸만 지은이의 게시물과 그녀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저희가 힘들어서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녀의 말투는 언제나 밝고 자연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모든 말들이 가식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대로 넘어가야 할까? 아니면 아이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까? 하지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무작정 따져 묻는 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또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저는 지은이의 게시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사진과 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댓글들도 많았는데 대부분은 그녀를 축하하거나 가방이 예쁘다고 칭찬하는 내용이었어요. 역시 지은 씨, 열심히 일한 보상이네요. 라는 댓글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녀가 어려움을 호소하던 모습과 이렇게 여유로운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몇 시간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내가 느낀 이 배신감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야. 아이들과 대화해서 진실을 밝혀야 해. 물론 이 결심이 쉽지는 않았어요. 저는 승우와 지은이와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감정을 억누르고 계속해서 속아주는 것도 옳지 않다고 느꼈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내가 올린 게시물을 봤어.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너무 날카롭게 들리진 않을까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이들이 주말에 내려오기를 기다렸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그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기 위한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들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었고 무엇보다 제가 느끼고 있는 이 배신감을 그들에게 이해시키고 싶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그 주말 승우와 지은이가 집에 내려왔어요. 아이들이 오기 전에 저는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했어요. 평소처럼 그들의 방문을 반기는 마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번에는 꼭 제 마음을 솔직히 말해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의 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제 감정을 속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점심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소처럼 승호는 회사 이야기, 지우님은 최근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들으면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지 고민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타이밍을 잡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얼마 전에 내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을 봤어. 명품 가방 정말 예쁘더라. 너희가 어렵다길래 그런 건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멋진 걸 살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제 말을 들은 지은이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거요? 그냥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저 자신에게 준 작은 선물이었어요. 어머니,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저희 형편에 큰 영향을 준 건 아니에요. 지은이의 대답은 겉으로는 달갔지만 저는 그녀가 당황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의 말투는 평소와 달리 약간 흔들리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볍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스스로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엄마가 궁금한 건 이거야. 너희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엄마에게 밥값이나 다른 비용을 부담하게 했으면서 그런 비싼 가방은 어떻게 살 수 있었니? 제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승호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고 지은이는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그 순간이 불편했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의문과 배신감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어요. 그날의 대화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흘러갔어요. 지은이가 처음에는 당황해하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나름대로 힘들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혼자 살면서 큰 돈 쓸 일도 없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제가 참아왔던 서운함, 외로움, 그리고 배신감이 마치 폭풍처럼 밀려왔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은이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그 말은 마치 제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너희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도와주는 것과 이용당하는 것은 다른 거야. 엄마가 너희를 위해 뭐든 해줄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당연한 건 아니야. 너희는 엄마를 ATM 기계로 생각하는 거니? 제 말에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승호는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당황한 듯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지은이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을 뿐이에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승호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승호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피하려는 모습이 너무나 답답했거든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승호야, 엄마는 너를 이만큼 키우기 위해 내 모든 걸 희생했어. 그런데 지금 이게 내가 엄마에게 보여주는 태도니? 내가 그렇게 배운 거야? 엄마를 존중하기는커녕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승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지은이도 저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들은 아마도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제 마음속의 상처와 분노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관계도 점점 더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엄마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 엄마는 여전히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사랑이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노력을 이해하는 거야. 엄마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많은 거 해왔지만 너희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니? 저의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지은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스모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을 더 몰아붙이지 않기로 했어요. 이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충분히 했다고 느꼈거든요. 스모와 지은이가 떠난 뒤 저는 며칠 동안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했어요. 그날의 대화가 떠오를 때마다 저는 그들이 진심으로 저를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제 희생을 단연히 여기고 있는지 혼란스러웠어요. 특히 지은이의 태도와 그동안 제가 느꼈던 배신감은 제 마음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문득 제가 우연히 봤던 지은이의 명품 가방 사진과 경제적으로 힘들다던 그녀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아이들이 내가 모르는 다른 재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들의 재정 상황을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다행히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은행 직원 친구가 있었어요. 그녀는 금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좋은 친구였고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항상 도움을 주곤 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스모나 지은이 이름으로 큰 대출 같은 게 있나 알아볼 수 있을까? 친구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제가 설명한 상황을 듣고는 저를 돕기로 했어요. 며칠 후 친구는 조용히 저를 찾아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미숙 씨, 제가 알아본 결과 지은 씨가 미숙 씨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게 있어요. 금액이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녀가 미숙 씨의 서명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해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어떻게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친구는 추가로 설명했어요. 대출은 약 1년 전에 이루어졌고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연체 상태예요.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몸이 떨렸어요. 지은이가 저희 이름을 몰래 사용해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를 향한 배신이었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어요. 지은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어려움이 있으면 솔직히 말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비열한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승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지은이 혼자서 저지른 일인지도 궁금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 사실을 승호와 지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냥 넘어가야 할까? 아니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까? 하지만 곧 결심했어요. 이대로 침묵하면 안 돼.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나를 이용하려 들 거야.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가족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때였어요. 지은이가 제 이름을 몰래 사용해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 일을 덮고 넘어가야 할까? 아니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까?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내가 침묵하면 그들은 이 일을 계속 반복할 거야.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지은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겠다고요. 저는 은행 친구의 도움을 받아 대출 관련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준비했어요. 대출 계약서, 위조된 서명, 연체 기록까지 모든 것을 출력해 한 곳에 정리했어요. 그 서류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겁고 복잡했지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다음으로 저는 은행에 정식으로 지은이를 고발하는 문서를 작성했어요. 고발장을 쓰는 내내 손이 떨렸지만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와 서운함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지켜야 해. 내가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지켜주지 않을 거야. 은행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저는 추가로 제 계좌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즉시 동결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지은이가 또다시 제 이름을 사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싶었거든요. 은행 직원은 제 요청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줬어요. 며칠 후 은행에서 지은이를 호출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어떤 반응이 올지 몰라 긴장했지만 저는 지은이가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길 바랐어요.
지은이는 은행에서 상황을 설명받고 나서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은행 측에서 증거 자료를 보여주자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날 밤 승호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지은이가 오늘 은행에 불려갔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승호야, 내 아내가 내 이름을 사용해서 대출을 받은 걸 알고 있니? 내가 이 일을 그냥 넘어가야 했을까? 내 이름을 사용해서 돈을 빌리고도 나한테 한마디 산의도 없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야. 승호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건 지은이가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한 거예요. 저희도 요즘 많이 힘들어서 그런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승호야, 이번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지은이가 내 이름을 도용한 건 명백한 범죄야. 엄마가 이 일을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어. 엄마는 너희를 사랑하지만 이번에는 책임을 져야 해. 승호는 한동안 침묵했어요. 그의 침묵 속에서 저는 그가 얼마나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입장을 굽힐 생각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승호는 계속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기로 했어요.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제가 먼저 손을 내밀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승호와 지은의 전화를 받지 않다가 저는 드디어 둘을 집으로 부르기로 결심했어요. 단순히 전화 통화로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들이 제 얼굴을 직접 보고 제가 느낀 배신감과 상처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약속된 날, 승호와 지우는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제 집에 도착했어요. 평소와 달리 그들은 밝게 웃으며 인사하지 않았고 제 눈을 피하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별다른 인사를 하지 않고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준비해둔 대출 관련 서류를 테이블 위에 꺼내놓으며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승호야, 지은아,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부른 거야? 이게 뭔지 알고 있니? 제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하자 승호는 눈을 크게 뜨며 서류를 바라봤고 지은은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이건 지은이가 내 이름으로 몰래 대출을 받은 증거야. 내 서명을 위조해서 말이야. 승호,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솔직히 말해줘. 내가 몰랐다면 이건 내 아내의 문제야. 하지만 내가 알고도 묵인했다면 엄마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제 말이 끝나자 승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서류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지은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돈이 급해서 그런 선택을 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지은의 눈물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배신감을 너무 깊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은아,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건 고마운 일이야. 하지만 사과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 너희가 가져간 돈을 모두 갚아야 해. 그리고 앞으로는 나를 이렇게 이용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마. 승호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지은이가 힘든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저도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승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저는 여전히 그의 태도에 실망을 느꼈어요. 그가 이 문제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저를 더욱 실망하게 만들었거든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승호야, 엄마는 내가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 줄 몰랐어. 내가 몰랐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건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다니. 스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지은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 이상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믿을 수 없어. 앞으로 이 돈을 모두 갚고 너희의 행동으로 나를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아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거야. 대화가 끝난 뒤 스모와 지우는 조용히 집을 떠났어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지만 동시에 약간의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번에는 제가 스스로를 지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사건 이후로 저는 가족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사랑과 신뢰는 가족의 기반이지만 그것이 깨졌을 때는 다시 회복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앞으로 스모와 지은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번 일을 통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날의 대화가 끝난 후 지은이는 자신의 가족과 상의하기 위해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부모님께서 대출 문제를 알게 되었고 그들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당황스럽고 속상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부모로서 자식이 저지른 실수를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스모는 지은이가 본가로 돌아간 이후로 한동안 제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조용해 보였고 자주 한숨을 내쉬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그런 스모를 보며 그의 마음속에서도 많은 갈등과 후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어느 날 스모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지은이를 제대로 이끌지 못했고 그 사실을 알고도 어머니께 말하지 못한 게 너무 후회돼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큰 상처를 드릴 줄은 몰랐어요. 저는 스모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마음 한편이 아팠어요. 그가 후회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지만 그동안 제가 느꼈던 배신감과 실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스모야, 내가 후회하고 반성하는 건 고마운 일이야. 하지만 앞으로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야.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변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 그 후로 스모는 제게 작은 일부터 도움을 주며 노력하려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에서 일을 돕거나 저와 함께 잠을 보러 가고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평소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 일들을 해본 적 없는 아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것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고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스모가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조금씩 다시 믿어보려 했어요. 지은이에 대한 이야기는 스모와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 부부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이 일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깊이 갈라놓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가족이 하는 관계는 단순히 사랑으로만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사랑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함께 존중과 신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우리가 진정한 가족으로서 함께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투명하게 대하고 때로는 서로의 실수를 바로잡아주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스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스모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내가 엄마를 존중하고 또 스스로를 책임질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해야 해. 그래야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 스모는 제 말을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말씀 맞아요.
저도 이 일을 계기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 대화를 나눈 이후로 저는 승우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물론 완벽하게 이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일은 저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을 주기도 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거나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가족 관계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승우와 지은, 그리고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이제 가족 안에서 저 자신을 잃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묵묵히 참아내기보다 진정한 관계를 위해 서로 노력하고 변화하려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